지금 영국 BBC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자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건데요. 그 이유가 한국 취재 과정을 영국과 비교해 생방송 도중 폭로해버렸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영국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졌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 일파만파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BBC 경영진마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기자는 한국에 대해 어떤 말을 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피아 윌슨입니다. 영국 BBC 경제 채널의 베테랑 기자죠. 런던에서 태어나 자랐고 경제 분야에서만 10년을 일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경제 분석을 신뢰하죠. 특히 아시아 국가 경제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한국 경제, 영국에 비하면 초라하죠. 과거의 영광일 뿐이에요. 지난주 생방송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시청자들은 열광했고요. 우리 소셜 미디어에선 한국은 쇠퇴하고 있다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 아래 편집장의 지시는 단호했어요. 소피아 몰락하는 한국 경제 특집을 만들어.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렵지 않았죠. 이미 수차례 한국을 비판해온 전문가니까요. 한계에 부딪힌 한국, 성장 동력 잃은 아시아의 별, 소멸 위기의 국가. 제 노트북은 그런 기사로 가득했습니다. 편집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자네처럼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자가 없어. 시청자들은 항상 자네의 날카로운 비판을 기대하고 있다네. 그 말에 은근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냉철한 분석이 제 무기였으니까요. 10년 경력의 BBC 간판 기자였습니다.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최우등 졸업생이기도 했죠. 숫자만 봐도 미래가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인천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이미 기사 제목까지 정해뒀습니다. 유성처럼 추락하는 한국 경제의 민낯. 완벽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죠. 동료들은 이번에도 명기사를 기대한다며 등을 두드렸어요. 모두가 기대하는 기사. 그런데 세상에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자료를 재검토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율은 세계 최저.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청년 실업률은 계속 상승 중.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가계부채 역대 최고치. 모든 지표가 제 예상을 뒷받침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저 현장에서 몇 장면만 담아오면 기사는 완성이었죠. 한국의 추락이라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도 자료를 계속 분석했어요. 노트북에 빨간색으로 중요 포인트를 표시했습니다. 한국의 혁신 능력 고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낀 샌드위치 국가, 복지 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 완벽한 비판 기사의 뼈대였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이 시작됐다는 걸요.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감춰진 경제적 몰락. 이 문장이 제 마지막 편견이었죠. 한국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자신했어요. 제가 쓸 기사는 이미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증거만 수집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의 모습은 익숙했어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취재하며 본 적이 있었죠. 활기 없는 거리, 한숨 쉬는 사람들, 텅 빈 상점들. 한국도 그런 모습일 거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췄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화려했지만 그저 겉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면은 항상 좋은 곳이니까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편견으로 가득 찬 채 한국 땅을 밟으려는 순간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깨끗한지, 왜 이렇게 효율적인지,
입국장의 자동화 시스템은 영국보다 몇 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모습에 처음으로 위기감이 들었어요. 발전 도상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살던 런던보다 더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경제 위기의 나라인가 싶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다가와 완벽한 영어로 안내해줬어요. 세 번째 방문한다는 말에 반갑게 인사했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요. 히드로 공항의 무표정한 직원들과 달랐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었죠.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했어요. 핸드폰을 켜자 어디서나 빵빵 터지는 인터넷 속도에 놀랐습니다. 영국에선 기차 안에서도 자주 끊기곤 했는데 말이죠. 이동 중에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마치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빠르게 로딩됐어요. 작은 부분이지만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직원의 친절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제어됐어요. 조명부터 온도까지. 발전 도상국을 기대했는데 이건 뭔가 달랐죠. 런던의 고급 호텔에서도 보기 힘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본 것과 제가 알고 있던 한국 사이에 괴리가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 반짝이는 빌딩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제 기사 계획에 첫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와 눈앞의 현실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내면은 분명 문제가 있을 거야. 내일부터 제대로 취재해서 실상을 파헤쳐보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을 열고 서울 도심을 바라봤습니다.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정돈된 거리,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알록달록한 간판들. 이게 경제적 위기에 처한 나라의 모습일까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복잡한 출퇴근 시간이었어요. 런던 지하철과 비교하며 비판적인 시선으로 관찰하려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혼잡한 시간대에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노약자석은 비워두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지갑을 벤치에 두고 내렸죠. 10분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국이었다면 이미 포기할 상황이었죠. 현금과 카드, 여권까지 모두 들어있었으니까요. 당황한 마음으로 영무원에게 말했더니 바로 분실물 센터로 연결해줬어요. 영어로 설명했는데도 즉각 대응해주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지갑이 이미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현금과 카드가 그대로였어요. 단 한 푼도 손대지 않고요. 이건 런던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런던에서는 10분만 지나도 지갑은커녕 흔적도 찾기 어려울 테니까요. 영무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 말에 왠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평소 쓰던 기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지갑을 돌려받고 나오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런 모습이 경제 위기 국가의 모습일까?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고 천천히 말해주셨어요. 한국의 경제에 대해 물었죠. 그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고 했어요. 자녀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세계로 나간다고 했죠. 비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항상 위기를 넘어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변화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죠. 택시 기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런던의 택시 기사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선 주로 불평과 타국 비하 발언을 듣곤 했으니까요. 거리 카페에서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영어로 인터뷰했죠. 그들의 꿈은 놀라웠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어요. 작은 나라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내 어린 시절엔 없었던 열정이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야망과 꿈을 읽었습니다.
한 학생이 묻더군요. 영국 사람들은 왜 항상 한국을 몰락한다고 생각하나요? 순간 답변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써온 수많은 기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저를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했을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기사 초안을 보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숫자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죠.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이 활기찬 도시가 정말 몰락하고 있는가? 제 기사 초안의 문장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경제 위기는 명백하다라고 썼던 문장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직접 본 한국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나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제가 기사로 써온 침체된 한국, 다른 하나는 제 눈앞에 있는 활기찬 한국이었죠. 이틀째 되는 날,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쓰레기 하나 없는 거리, 친절한 시민들, 활기찬 상점들. 이게 경제 위기의 모습일까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길가의 카페들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쇼핑몰은 활기찼어요. 제가 본 유럽의 경제 위기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장면들이 모여 한 사회의 모습을 만드는 건 아닐까요?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BBC 본사에 첫 리포트를 보냈어요. 하지만 솔직한 첫인상을 담았습니다. 예상과 다르다고요. 한국이 가진 강점들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죠. 편집장의 답장은 단호했어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 한국의 위기에 대한 기사야. 독자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어. 그 답장을 읽는 순간 속이 불편했습니다. 진실이 아닌 선입견에 맞춰 기사를 써야 한다니. 이게 제가 10년간 해온 일인가요? 처음으로 저널리스트로서 제 양심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직한 기자가 될 것인가, 편집장의 지시에 따를 것인가.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취재 목적이었어요. 거대한 현대식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이곳이 단순한 기업이 아닌 국가 경제의 핵심임을 직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의 규모에 압도됐죠. 첨단 기술의 현장을 보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웠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영국의 어떤 기업도 이런 규모와 첨단 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니까요. 연구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진짜였어요.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했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라고 했어요. 이런 겸손함과 첨단 기술의 조화가 충격적이었죠. 연구소를 둘러봤습니다. 미래 기술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인공지능, 6G, 퀀텀 컴퓨팅. 영국에서도 듣기 힘든 용어들이 일상적으로 오갔죠. 엔지니어들은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저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국가의 모습일까요? 연구원 중 한 명과 점심을 먹었어요. 그는 영국 옥스퍼드 출신이었죠. 왜 한국에 왔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단순했어요. 이곳이 미래라고 했죠. 충격이었습니다. 선진국 출신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명확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이곳이 기술 혁신의 중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보다 더 앞서 있다고 말이죠. 그는 덧붙였어요. 서구 언론들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일하다 보면 한국의 잠재력과 회복력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그동안 그저 숫자만 보고 판단해왔으니까요. 연구소 뒤편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공간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이런 역동성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면모였던 거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제 기사 초안을 다시 봤어요. 이전까지 확신했던 문장들이 이제는 의심스러웠죠. 무엇이 진실인가? 제가 보고 있는 한국과 제가 쓰려던 한국이 달랐어요. 처음으로 내 고정관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외국인 과학자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 과감한 투자,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저는 그동안 왜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들으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삼성 방문 후 현대자동차 연구소도 찾아갔어요. 자동차 산업은 예전부터 한국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방문해보니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놀라웠어요. 영국에서는 아직도 화석 연료 자동차에 의존하는데 이곳은 이미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위기의 나라일까?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대 지역의 스타트업 거리를 찾았어요. 젊은 에너지로 가득한 곳이었죠. 작은 사무실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세계를 상대로 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건물마다 크고 작은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었고 카페는 노트북을 펼친 청년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실리콘밸리의 작은 버전 같았어요. 한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고 했어요. 놀라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작지만 빠르기 때문이라고 했죠. 작은 나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다고 했어요. 실패해도 빠르게 일어나 다시 도전한다고 했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글로벌 지도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이미 진출한 국가들의 빨간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작은 회사가 이렇게 넓은 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직원들과도 대화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한국의 경제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었죠. 위기가 혁신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런던의 청년들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제 노트북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작지만 빠른 나라 한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처음으로 긍정적인 문장이었어요. 무언가 변하고 있었죠. 제 안에서요. 하루 종일 본 젊은이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런던의 청년들과 달랐어요. 더 열정적이고 도전적이었죠. 그들에게 미래는 두려움이 아닌 기회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숨겨진 힘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스타트업 공간을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온 기사들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를요. 숫자와 통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나라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능력 같은 것들이었죠. 다른 스타트업을 방문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창업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왜 한국으로 돌아왔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한국은 도전의 땅이라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그의 사무실 한쪽에는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기념품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전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선다는 철학이 느껴졌어요. 서울 곳곳에서 만난 스타트업들. 그들은 하나같이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아닐까요?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수소차 기술을 보러 왔어요. 솔직히 별 기대 없었죠. 유럽이 앞서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현대차는 그저 값싼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연구원들은 자신있게 설명했죠. 이미 유럽과 미국을 앞섰다고.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수소차 양산 기술, 충전 인프라, 효율성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아직 개념 증명 단계에 있는 기술들이 여기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연구소의 구성원이었어요. 20개국 이상의 외국인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었습니다. 개방성과 다양성이 혁신을 이끈다는 철학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폐쇄적인 아시아 기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소 한편에는 미래 모빌리티 센터가 있었어요.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로봇 택시 등 미래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컨셉이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 중인 단계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미국인 연구원과 대화했습니다. 테슬라 출신이었어요. 왜 한국을 선택했냐는 질문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개척자라고.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이곳에서 나온다고요. 그의 말에 의하면 실리콘밸리도 한국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실행력이 강하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숙련된 작업자들의 협업이 눈부셨습니다. 영국의 자동차 공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생산성과 품질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모든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써온 기사들, 그 모든 비판적 시각들, 과연 그게 진실이었을까요? 제가 본 한국은 몰락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나라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직업적 양심이 흔들렸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제 임무였는데. 그런데 제가 본 진실은 기존의 서구 언론들이 보도해온 것과 달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봐온 모든 장면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수소차 생산 라인을 방문했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동화된 시스템, 로봇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향한 확신에 찬 눈빛들. 그들은 환경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업 이윤을 넘어선 목표였죠. 이날 밤 처음으로 편집장에게 솔직한 메일을 보냈어요. 현장의 분위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고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지시였죠. 시청률을 위해서요. 이게 과연 저널리즘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KBS 방송국을 방문했어요. 한국 언론의 자기 비판 문화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문제점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개선점을 찾고 있었죠. 한국 언론이 저출산 문제,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투명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 언론도 비판적이지만 자기 나라의 문제점을 이렇게 솔직하게 다루진 않아요. 진정한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었죠. 문제를 숨기지 않고 공론화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KBS 보도국장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빠르게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취재해온 한국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시민들과 직접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관적이지 않았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국의 또 다른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성장해왔다고. IMF 외환위기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결국 극복했다고요. 한국 시민들의 교육열도 인상적이었어요.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은퇴한 노인들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었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이것이 한국의 또 다른 힘이었습니다. 그때 BBC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 초안을 보내라는 재촉이었어요. 편집장은 원래 계획대로 한국 몰락론을 강조하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본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였어요. 문제는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할 역동성이 넘치는 사회였습니다. 사흘 동안 본 한국은 위기에 처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진화하는 나라였죠. 저는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 커리어의 위험이 될지라도요. 10년 동안 쌓아온 저의 평판과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거짓된 이야기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새로운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위기를 넘어서는 한국의 힘. 처음으로 정직한 기사였죠. 제가 실제로 보고 느낀 그대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편집장에게 보냈어요.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두려웠지만 처음으로 저널리스트로서 진정한 소명을 다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경제기자로서 숫자만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숫자 너머의 진실을 보게 됐죠. 인간의 의지와 열정은 어떤 경제 지표로도 측정할 수 없다는 걸요. 한국은 그런 무형의 자산이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편집장의 답장을 기다리며 서울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활기찬 도시, 웃고 떠드는 사람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써온 기사 속 한국인가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써왔던 걸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BBC 생방송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런던 스튜디오와 연결해 한국 경제 상황을 보도하라는 거였어요. 가슴이 뛰었죠. 이건 제 커리어의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프라임타임 방송이었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지켜볼 거예요. 이 선택이 제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방송 전 편집장과 통화했습니다. 그는 분명했어요. 원래 계획대로 한국 몰락론을 강조하라고 했죠. 시청률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서구의 편견 때문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위기를 부각시키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라고 했어요. 경제 지표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죠. 서울 스튜디오로 향하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기로에 섰어요. 10년간 쌓아온 경력과 평판을 걸고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편집장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활기찬 거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 이게 정말 몰락하는 국가의 모습일까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붉은 불이 켜졌어요. 생방송이 시작됐죠. 진행자는 예상대로 질문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설명해달라고요. 모니터 너머로 영국 스튜디오의 편집장이 저를 주시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0년간의 경력이 이 순간에 걸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직한 택시기사, 열정적인 청년들, 세계 최고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들,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스타트업 대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작지만 빠른 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이것이 제가 본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했어요. 한국은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다고. 작지만 빠른 나라의 강점이 있다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분명 있지만 한국인들의 혁신 능력과 회복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한국의 기술력과 젊은이들의 열정을 솔직하게 전했어요. 진행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했죠.
처음으로 진정한 기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서구 언론의 편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의 몰락이 아니라 변신입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곳에서 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방송이 끝나고 이어폰으로 편집장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폭풍이 몰아쳤어요. 영국 SNS에서는 찬반 논쟁이 폭발했죠. 편집장은 격노했습니다. 즉각 런던으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제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신선하다. 용기 있다.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죠. 많은 사람들이 제 솔직한 보도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꾸렸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저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보는 한국의 모습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묘하게 서글펐어요.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BBC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예상 외로 뜨거웠다는 거였죠. 시청률이 평소보다 2배나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줘서 좋았다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언론사들도 제 보도를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편집장은 제 특집 기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위기를 넘어서는 한국의 저력. 그리고 그 기사는 BBC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사가 되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실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한 달 후 저는 BBC 서울 특파원으로 자원했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세상은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매일 새로운 한국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게 됐어요. 저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트려준 나라가 되었습니다. 숫자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준 곳이죠. 이제 저는 어떤 나라를 보도할 때도 표면적인 지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 사람들의 의지와 열정, 변화하려는 노력을 함께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직접 보고 느끼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